장인 장모가 보태준 2억이요? 평생 총구석에서 소똥이나 치우는 무식한 노인네들이잖아요.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이 나같이 잘난 사위 얻었으니 영광인 줄 알고 굽신거리며 돈 갖다 바친 거죠. 하하. 저희 부모님이 평생 뼈 빠지게 일군 축사까지 저당 잡혀 빚내서 준 피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집 팔자 고쳐놓고 시댁 식구들 다 모인 밥상머리에서 내 부모를 벌레 취급하며 조롱하더군요. 펄펄 끓는 소갈비찜 상을 그놈들 얼굴에 그대로 뒤엎고 배은망덕한 집구석을 완벽하게 박살낸 통쾌한 사이다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거실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큰한 갈비찜 냄새가 가득 차 있었죠. 커다란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시장을 보며 준비하셨다는 소갈비찜을 한가운데 두고 잡채며 전이며 갖가지 화려한 반찬들이 빈틈없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까지 온 가족이 둘러앉은 아주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왁자지껄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시아버지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단란하고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네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묘하게 불편한 공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숨막히고 긴장되는 자리였죠. 시아버지가 기분 좋게 소주잔을 기울이시며 맞은편에 앉은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사업은 좀 어떠냐? 요즘 아주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구나. 바빠서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오늘은 웬일로 일찍 들어왔네. 남편이 입안 가득 고기를 질겅질겅 씹으며 거만하게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아버지도 참 제가 누구예요. 대기업 기획왕 출신 아닙니까? 다들 불경기라고 난리들이지만 저는 다릅니다. 벌써 1호점 매장 매출은 완전 안정권에 접어들었어요. 직원들만 돌려도 알아서 돈이 척척 들어오는 시스템을 제가 다 만들어 놨잖아요. 다음 달에는 시내에서 제일 좋은 목에 2호점 오픈하려고 지금 부동산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남편의 밥그릇 위에 가장 크고 살집이 두툼한 갈비찜 고기 한 점을 척 올려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한 아들. 내가 뭘 했어. 너는 답답하게 대기업 사무실에 묶여있을 그릇이 아니라니까. 역시 많이 배운 놈은 사업을 시작해도 스케일이 다르다니까. 옆에서 밥만 축내고 있던 백수 시동생도 입맛을 쩍쩍 다시며 숟가락을 거들었습니다. 형 진짜 대박이다. 2호점 내면 거기는 내가 무조건 점장하는 거 맞지? 나 요즘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경영 공부 단단히 하고 있잖아. 형이 나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냐? 남편은 껄렁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임마. 피를 나눈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뭐 별거 있냐?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형 밑에서 일 제대로 배울 준비나 해. 내가 점장 자리 하나 못 내주겠어? 저는 입맛이 써서 묵묵히 맨밥만 씹어 넘기고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시더니 다시 묵직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네가 자금통이 좀 빡빡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고생하지 않았냐? 처가에서도 도와준 것도 크고 말이야.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이고 이자 낼 걱정도 없어졌다니 참말로 다행이다. 어쨌든 든든하게 총알이 있어야 전쟁터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법이지. 시아버지의 그 말에 남편이 픽하고 비웃음 섞인 콧웃음을 쳤습니다. 아, 처갓집에서 2억 보태준 거요? 솔직히 아버지 제가 이 말은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하는데요.
장인 장모님이 돈은 좀 모아두셨을지 몰라도 솔직히 사람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평생 총구석에서 소똥이나 치우고 사셨는데 그분들이 사업이 뭔지 요새 경제 흐름이 뭔지 대체 뭘 아시겠어요. 그냥 사위가 워낙 잘나고 똑똑하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돈부터 내주신 거죠. 뭐하하.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싶어 귀를 의심했죠. 심장이 쿵하고 낭떠러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단숨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밥상머리의 분위기는 참담한 제 심정과 정반대로 유쾌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리며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얘는 그래도 말은 똑바로 해라. 배운 거 없이 흙 파먹고 농사나 짓고 사는 촌사람들이 그 큰 돈을 내어준 건 성의가 갸륵한 거지. 사위가 무려 대기업 출신에 워낙 번듯하고 잘생겼으니까 지들 딸 무시당하고 고생 안 시키려고 보탠 거 아니겠니? 비록 교양은 없어도 그 정도 눈치라도 있으니 우리 집에 시집 보내고 다행인 거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에 시아버지마저 너털웃음을 지으며 거두셨습니다. 그건 내 애미 말이 100번 맞다. 최소한의 교육 수준이야 뭐 시골 무지렁이 농사꾼들한테 애초에 기대할 게 있겠냐마는. 그래도 훌륭하고 똑똑한 사위 대접할 줄 아는 마음가짐 하나는 참으로 기특하지 않냐. 허허, 오늘 술맛 아주 달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삐 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리면서 온몸이 덜덜 떨려왔어요. 평생을 속 키우며 짐승들 뒷바라지에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입니다. 소를 돌보느라 손마디가 굵어지다 못해 쩍쩍 갈라져서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이고 허리가 굼도록 일만 하신 분들이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무거운 소죽을 쓰고 눈보라가 치는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외양간을 지키셨던 우리 아버지입니다. 딸 하나 남부럽지 않게 시집 보내고 고생시키지 않겠다며 그 피 같은 돈 2억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구하셨는데요? 당신의 분신 같고 목숨 같은 한우 축사를 기꺼이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마련해 주신 귀하고 무거운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눈물겨운 돈인지 남편도 결혼 전부터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그 거룩한 희생과 땀방울을 감히 이딴 식의 저렴한 안주거리로 씹어대다니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다 못해 꽁꽁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무섭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실실 웃고 떠드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에 시끌벅적하던 식탁이 일순간 찬물을 들이부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텅 빈 거실을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죠.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와 부모님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더듬더듬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냥 아버지가 물어보시길래 있는 사실대로 편하게 우리끼리 말한 거잖아. 너는 갑자기 별것도 아닌 일에 정색을 하고 그래, 사람 무안하고 분위기 싸해지게. 저는 쥐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아주 똑바로 일어났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는 게 느껴졌죠. 분위기? 우리 엄마 아빠가 수준이 떨어져? 평생 총구석에서 소똥이나 치우는 배운 거 없는 무식한 농사꾼이라고? 제 분노에 찬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자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찢어지게 높이셨습니다. 예, 너 지금 어른들 다 모인 앞에서 눈을 왜 그렇게 무섭게 치켰더? 내 아들, 내 남편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 틀린 말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어딜 감히 시부모 앞에서 소리를 빽빽 질러대? 시아버지도 먹던 숟가락을 상에 쾅 소리가 나게 내리치며 불같이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 인연, 어디서 배워먹은 천박한 버르장머리냐? 농사꾼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시키더냐? 당장 입 다물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지 못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알량한 시부모의 호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부모님을 조롱하고 무시한 저 오만하고 역겨운 입술들만 붉게 확대되어 눈에 들어왔죠.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식탁 한가운데 놓인 펄펄 끓어 연기가 피어오르는 소갈비찜 냄비의 양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틀어쥐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위로 그대로 온 힘을 다해 커다란 식탁의 모서리를 뒤엎어버렸습니다. 꺄! 쾅! 와장창! 엄청난 굉음과 함께 정갈했던 밥상이 처참하게 허공을 날아 박살났습니다. 뜨거운 소갈비찜에 기름진 국물이 흉기처럼 사방으로 쏟아졌고 시어머니가 아끼던 수십 개의 고급 사기 그릇들이 거실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요란하게 깨져나갔습니다. 정성껏 무쳤다는 잡채와 구워낸 전 그리고 갈비찜 고기와 뼈다귀가 엉망진창으로 섞여 바닥에 나뒹굴었죠. 시뻘건 국물이 시아버지의 베이지색 바지와 시어머니의 고운 비단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을 질러댔고 백수 시동생은 너무 놀라 의자와 함께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아이고 내 옷, 아이고 뜨거워. 저 미친년이 기어코 시부모를 잡네. 사람 살려. 남편이 얼굴이 터질 듯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자리에서 짐승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살기와 도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게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릴 듯한 무서운 기세였죠. 야, 박서연,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어른들 계신 밥상을 엎어. 네가 드디어 단단히 미쳤구나. 저는 흥분한 남편을 벌레 보듯 차갑게 무시했습니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제 핸드백 하나만 단단히 움켜쥐고 현관을 향해 당당하게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발을 꺾어 신기 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등 뒤에서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서늘하게 노려보았어요. 저를 향해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하고 다가오려던 남편은 제 얼음장 같고 살벌한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치더니 흠칫 놀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혼이야. 제 단호하고 벼락 같은 한마디에 남편의 불그락푸르락 하던 얼굴이 일순간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시부모님의 시끄럽던 비명소리도 멈췄죠.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또박또박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당신 사업하라고 보태준 그 돈이요. 내가 단 한 푼도 안 빠지고 10원짜리 하나까지 싹 다 이자 쳐서 받아낼 거니까. 거짓골로 길거리에 나앉기 싫으면 단단히 각오해. 뭐? 야, 박서연, 너 거기 안 서. 내 말 안 들려. 저는 발악하는 남편의 찌질한 고함 소리를 등진 채 일말의 미련도 없이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쾅!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차갑게 울리며 지긋지긋했던 인연의 끝을 알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족쇄를 끊어버린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박차고 나와 정신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파트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니 그제야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핸들을 꽉 움켜쥐었어요. 억울함과 분노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애써 참아냈습니다. 대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처참하게 꼬여버린 걸까요? 어두운 차 안에서 머리를 핸들에 기댄 채 가만히 눈을 감으니 남편과 처음 만났던 2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참 반듯하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기획팀 과장이라는 번듯한 명함에 훤칠한 외모 그리고 싹싹하고 사람 좋은 웃음까지 겉보기에는 참 나무랄 데가 없었죠. 저 역시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꽤 인정받으며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우리는 조건상으로 제법 잘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는 묘하고 불쾌한 위화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제 친정 부모님이 충청도 홍성에서 한우 농가를 아주 크게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점잖은 척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며 미묘하게 얼굴을 찡그리셨죠. 아, 홍성에서 소를 키우신다고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라 농사짓는 분들과는 영 인연이 없었는데 이거 참 독특한 인연이네요.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입가에 비웃음을 매단 채 한마디 거두셨습니다. 그래도 시골 공기 좋은 데서 짐승들 돌보고 살면 사람은 참 순박하고 좋지요 뭐. 우리 아들이 워낙 똑똑하고 잘나서 까탈스러운 며느리 들어올까 걱정했는데 순박한 시골 아가씨면 시부모 모시는 법은 잘 배웠겠네요. 칭찬에 탈을 쓴 명백하고 교묘한 무시였습니다.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은연중에 제 친정을 가방끈 짧은 농사꾼 집안이라며 깎아내리곤 했어요. 저는 기분이 상해서 파혼까지 생각했지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속삭였기에 그저 갑오처럼 꾹 참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좀 이해해줘. 우리 부모님이 옛날 분들이라 체면을 많이 따지시고 좀 보수적이잖아. 내가 중간에서 당신 마음 절대 안 다치게 다 막아주고 잘할 테니까 나만 믿고 결혼 진행하자. 그 달콤하고 뻔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이 지금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원망스럽습니다. 결혼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도 시댁의 뻔뻔함은 도를 넘어서 하늘을 찔렀습니다. 시부모님은 달랑 아파트 전세금만 내놓고는 혼수며 예물이며 고급 외제차 예단까지 전부 제 친정에 노골적으로 떠넘기려 들었죠. 우리 아들이 대기업 과장인데 농사꾼 집안이랑 사돈 맺는다고 하면 남들이 흉볼까 무섭다. 그래도 네가 혼수라도 아주 최고급으로 넉넉하게 해오면 우리 집 체면치레는 좀 안 되겠니?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 면전에 대고 이런 모욕적인 요구를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딸이 흉잡힐까봐 억울한 내색 한 번 없이 그 무리한 요구를 묵묵히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시집가서 시댁 식구들한테 기죽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려면 애비인 내가 좀 더 고생하면 되는 거다. 아버지의 그 듬직하고도 서글픈 말씀에 저는 밤새 베개를 적시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뼈를 깎는 희생으로 겨우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차가 되던 해 어느 날 남편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퇴근하고 작은 방에서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두드리던 남편이 거실로 나와 뜬금없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내일 회사에 사표 낼 거야.
저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대기업 번듯한 직장을 왜 하루아침에 당신 마음대로 그만둔다는 거야? 남편은 제 당황한 기색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사 월급쟁이 생활해봐야 평생 남의 밑에서 기어다니다가 비참하게 늙어 죽는 거야. 나 프랜차이즈 외식업 크게 시작할 거다. 요즘 유행하는 삼겹살 전문점인데 벌써 상권 분석이랑 수익 모델 계산 다 끝내놨어. 저는 사색이 되어 필사적으로 남편의 바지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사업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생활비가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재무팀에서 일하는 제가 더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제 간절한 만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똥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우리가 그동안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아둔 저축에 끓이고 시댁에서 보태준 푼돈과 은행 대출까지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도 사업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확히 2억이라는 큰 돈이 펑크가 났죠. 그러자 며칠 뒤 남편이 아주 뻔뻔하고 얍삽한 얼굴로 저에게 슬그머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당신이 처갓집에 좀 잘 말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 장인어른 소 엄청나게 많이 키우시니까 2억 정도는 당장 현금 융통 바로 되실 거 아니야. 저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픽 터뜨렸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결혼할 때 혼수며 예단이며 우리 부모님이 무리해서 빚지다시피 다 해주신 거 너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그런데 어떻게 양심도 없이 입이 떨어져서 그런 파렴치한 부탁을 해? 우리는 그 돈 문제로 매일 밤 물건을 집어 던지고 목소리를 높이며 전쟁 치르듯 싸웠습니다. 아, 진짜 처갓집에 말 한마디만 좀 해보라니까. 내가 남한테 헛돈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돈방석에 앉혀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겠다는데 넌 왜 그렇게 매사에 비효조적이야? 너 지금 나 대기업 관뒀다고 무시하고 깔보는 거냐? 저는 절대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친정에 손을 벌릴 수 없다고 악착같이 버텼죠. 그런데 제가 마음고생으로 밥도 못 먹고 얼굴이 반쪽이 된 걸 눈치채신 친정어머니가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그만 꾹꾹 눌러 참았던 짐승 같은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제 서러운 흐느낌을 조용히 다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아, 내 통장에 돈 넣어뒀다. 사위가 큰 뜻을 품고 사내대장부답게 사업을 한다는데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밀어주고 도와야지. 사업 잘 되면 천천히 갚으라고 사위한테 전해라. 우리는 하나도 안 급하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해. 통장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2억 원을 보고 저는 길거리 한복판에 주저앉아 미친 사람처럼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우시던 한우 출하 대금을 모조리 털어 넣으셨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평생 당신의 분신처럼 일구신 축사까지 통째로 은행에 저당 잡히고 빚을 내어 만드신 핏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무겁고 아픈 돈을 남편의 손에 건네던 날 저는 남편의 두 눈을 무섭게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했습니다. 당신 이 돈 진짜 무섭고 무거운 돈이야. 우리 아빠가 평생 일군 축사 담보로 잡히고 덜덜 떨면서 빚내서 만든 내 부모님 피눈물 같은 돈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돈만큼은 이자 쳐서 꼭 갚아야 해, 알았어?
그런데 그 거액의 돈을 낼름 받아드는 남편의 표정은 너무나도 가볍고 해맑아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아싸, 당연하지 여보. 내가 뭐 그것도 못 갚을 무능력한 놈으로 보여. 장인어른 참 대범하고 쿨하시네. 진작 좀 말씀드리지 사람 피 말리게 뜸을 들이시고 그래. 걱정마 이깟 2억 내가 금방 떼돈 벌어서 이자까지 두둑하게 얹어서 일시불로 팍 갚아드릴 테니까. 그 깃털처럼 가벼운 입놀림과 경박한 웃음이 제 가슴 한가운데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푹 꽂혔습니다. 돈 2억의 엄청난 무게와 부모님의 희생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는 남편의 오만한 태도에 그때부터 이미 우리 부부의 관계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차창 밖으로 시원하고 매서운 밤바람이 불어와 제 차가운 뺨을 세차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번쩍 깨어나자 저절로 이빨을 빠득빠득 꽉 물게 되더군요. 우리 부모님의 붉은 피와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그 2억 원으로 기사회생에 놓고서 시댁 식구들은 오늘 제 부모님을 짐승만도 못하게 처참히 조롱했습니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더럽게 무시하고 낄낄대며 비웃었죠. 은혜를 철천지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뻔뻔하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수석에 던져둔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든 제 낡은 업무용 수첩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오늘 제가 흘린 이 억울하고 원통한 피눈물은 제가 몇 배로 잔인하게 갚아주지 않으면 평생 화병이 나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평생 소 똥냄새 맡아가며 우직하게 지켜온 우리 가족의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그 고결한 자존심을 저따위 인간 쓰레기 같은 버러지들에게 짓밟히게 내버려 둘 수는 절대 없었어요.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차키를 거칠게 돌려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하고 우렁차게 울리는 엔진 소리가 마치 제 가슴속에서 맹렬하게 끓어오르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무서운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그 지옥 같은 신혼집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머리카락 올 만큼도 없습니다. 나를 기만하고 내 가족을 능멸한 그 끔찍한 남편의 얼굴을 단 1초라도 다시 마주치면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차를 몰고 향해야 할 곳은 위선으로 가득 찬 시댁이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저 혼자만의 냉철한 이성을 되찾고 앞으로의 일들을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는 인적 드문 조용한 모텔방이었습니다. 도심 외곽의 허름하고 조용한 모텔방에 홀로 들어왔습니다. 싸늘한 냉기가 감도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낡은 벽지를 바라보았죠. 정막이 흐르는 방 안에는 오직 제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가방을 끌어안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으니 지난 시간 동안 남편이 제게 남긴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 윙윙 맴돌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목숨 같은 돈 2억으로 기사회생한 남편의 삼겹살집은 문을 열자마자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번화가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은 덕분인지 매일 저녁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죠. 오픈한 지 불과 반년 만에 1호점의 월 매출이 8천만 원을 가뿐하게 돌파했습니다. 통장에 억 단위의 돈이 꽂히기 시작하자 남편의 눈빛과 태도는 무섭게 변해갔습니다. 자신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대단한 재벌이라도 된 것처럼 기고만장해졌어요. 하루는 제가 회사 야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작은 방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온 남편이 잠든 저를 거칠게 흔들어 깨우더군요. 야 박서연, 너 그깟 쥐꼬리만 한 회사 월급 받으면서 유세 떨지 마. 네가 아침부터 밤까지 상사 눈치 보며 뼈 빠지게 벌어오는 돈 내가 하루면
다 버는 거 알지?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피곤한 척 인상을 써.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당신 지금 말이 심하잖아. 내가 당신 무시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술 먹고 들어와서 왜 시비야? 그러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지갑에서 빳빳한 5만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제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시비가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돈이 최고고 돈 버는 놈이 왕인 세상이야, 알아들어? 너도 째째하게 회사 다니지 말고 내 밑에 들어와서 고기나 썰든가. 그날 방바닥에 흩뿌려진 지폐들을 보며 저는 남편이라는 인간의 밑바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돈 몇 푼에 인간성이 저렇게 얄팍해질 수 있다니 씁쓸하고 비참한 기분마저 들었죠. 남편의 오만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운영이 생각보다 자리가 잡히자 그는 매장에 나가는 둥 마는 둥 하며 사장 행세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백수인 자기 동생 즉 제 시동생을 떡하니 매니저로 앉혔습니다. 시동생은 가게 일은 뒷전이고 카운터에 앉아 하루 종일 스마트폰 게임만 하면서 월급으로 300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갔죠. 직원들이 불만을 터뜨린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 도련님 매장 관리 너무 엉망이라고 알바생들 불만이 많대. 형제끼리 일할수록 공과 사는 엄격하게 구분해야지. 월급을 300만 원이나 주면서 그렇게 놀게 내버려 두면 가게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야. 제 진심 어린 걱정에 남편은 눈을 불이 나게 뜨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야, 네가 사업을 알아? 내 동생 기죽이지 마. 핏줄이 최고고 가족이 최고야. 남들은 언제 내 뒤통수 칠지 모르지만 동생은 안 그래. 그리고 내 가게에서 내 동생 돈 좀 챙겨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무슨 말만 하면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게 입 다물라며 저를 윽박지르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제 부모님을 대하는 남편의 짐승만도 못한 태도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가끔 전화로 가게는 잘 돌아가느냐, 건강은 챙기면서 일하느냐 걱정스레 물어보실 때가 있었어요. 사위를 아끼는 마음에 하신 따뜻한 걱정이셨죠.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소파에 눕더니 아주 귀찮다는 듯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 장인어른 진짜 피곤하시네. 평생 총구석에서 소똥이나 치우신 분이 요즘 돌아가는 경제 흐름을 뭘 안다고 자꾸 참견이셔? 아주 2억 보태준 거로 평생 유세 떨 작정이신가 보네.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아빠가 당신 걱정해서 하신 말씀에 어떻게 그런 천박한 소리를 해? 그 2억 없었으면 당신 가게 시작도 못했어. 그 피 같은 돈 당신한테 쥐어주고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낡은 축사에서 허리 휘도록 일하시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딴 소리 못해. 제 악에 바친 고함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씨, 알았다고. 내가 안 갚는데 갚아준다고 했잖아. 누가 들으면 내가 빚대 먹고 도망이라도 치는 줄 알겠네. 아주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남편의 지갑이 두둑해질수록 시댁 식구들의 콧대도 덩달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가족 모임을 핑계로 저를 불러들여 비싼 식당에서 밥값을 계산하게 만들었죠. 밥을 먹으면서도 온갖 잔소리와 비교질로 제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서연아, 옆집 은주 엄마 며느리는 이번 명절에 시부모한테 현금 100만 원을 떡하니 안겼다더라. 우리 아들은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는데 며느리가 돼서 씀씀이가 그렇게 옹졸해서 어쩌겠니?
남편이 밖에서 큰일하면 며느리가 알아서 시집에 공을 들여야지. 너는 어째 친정 믿고 그렇게 뻣뻣하냐? 시아버지 역시 틈만 나면 저를 가르치려 드셨습니다. 여자는 물은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다. 아들이 이제 큰 사업가인데 너도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나 제대로 해라. 농사꾼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가 넌 영 교양 있게 남편 내조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구나. 기가 막혔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 하나로 입술을 깨물며 꾹꾹 참아 넘겼습니다. 언젠가는 남편도 초심을 되찾고 철이 들겠지, 시부모님도 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그런 얄팍한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명절을 앞두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추석을 2주일 정도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온천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아빠 엄마 평생 소만 키우느라 제대로 여행 한번 못 가보셨잖아. 당신 가게도 자리 잡았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모시자. 제 조심스러운 제안에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장인 장모님을? 아니, 촌사람들 데리고 어딜 간다고 그래.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실 텐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같이 가실 텐데 수준 안 맞게 시골 분들이랑 어떻게 어울리셔. 가방끈 길고 우아하신 우리 부모님이 흙먼지 폴폴 날리는 시골 분들이랑 대화나 통하겠냐고. 그냥 용돈이나 좀 넉넉히 붙여드려 촌에 계신 분들이 돈 말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시겠어? 남편의 그 말은 제 심장에 예리하고 차가운 칼을 쑤셔 넣는 것 같았습니다. 짐승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알아보거늘 제 남편은 짐승만도 못한 악기나 다름없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우지끈하고 아주 크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위태롭게 버텨오던 결혼 생활의 유일한 지지대마저 완벽하게 박살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이미 그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던 겁니다. 모텔방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리석었던 제 선택이 너무나 뼈저리게 후회스러워 가슴을 치고 또 쳤습니다. 부모님의 피눈물이 섞인 돈을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 제 손으로 밀어넣은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주저앉아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댁 식구들이 우리 부모님을 짓밟고 조롱하던 그 끔찍한 웃음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돈에 눈이 멀고 오만함에 찌들어 타인의 피눈물을 비웃는 괴물들이었죠. 저는 천천히 두 손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이었지만 제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차가운 분노로 응어리져 제 심장 깊은 곳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두운 모텔방 안에는 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언제부터인지 추적추적 차가운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널뛰듯 요동치던 제 가슴속의 분노도 차츰 서늘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비좁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 쏟아지는 차가운 물을 두 손으로 듬뿍 떠서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얼굴에 거칠게 끼얹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물기가 피부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로 화장이 잔뜩 번지고 두 눈은 퉁퉁 부어오른 참으로 처참하고 볼품없는 몰골이었죠.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두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거칠게 닦아내며 거울 속의 저를 향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우는 일은 없어. 내 부모님을 짓밟은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저는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오랫동안 대리로 근무하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제 주특기는 복잡하게 얽힌 숫자들을 귀신같이 계산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계약서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일이었어요. 감정에 휩싸여 악을 쓰고 목소리를 높여봤자 저 교활하고 뻔뻔한 시댁 식구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복수는 바로 돈줄을 완벽하게 말려버리는 것뿐입니다. 남편이 그토록 목숨처럼 떠받드는 그 돈과 허영심을 바닥까지 철저하게 박살 내주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핸드백을 열어 평소 회사에서 항상 들고 다니던 낡은 업무용 수첩과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텔 침대 모서리에 꼿꼿하게 걸터앉아 심호흡을 한번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새하얀 빈 페이지를 펼쳐들고 볼펜을 꽉 쥔 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꾹꾹 눌러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할 것은 바로 차용증이었습니다. 과거 남편이 저희 아버지에게 2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릴 때 제가 억지로 식탁에 앉혀 쓰게 만들었던 바로 그 종이 쪼가리 말입니다. 그때 남편은 부부 사이에 장인어른 돈 좀 쓰는 건데 무슨 정떨어지게 차용증까지 쓰냐며 펄펄 뛰고 난리를 쳤었죠. 하지만 직업병이 뼛속까지 박힌 저는 기어코 남편의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묻혀 선명하게 지장까지 찍어 받아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독한 년이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지금 제게 이렇게 천군만마와 같은 무기가 되어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그 차용증은 지금 남편이 손도 대지 않는 안방 화장대 맨 아래 칸 깊숙한 비밀 공간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습니다.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그 서류의 존재를 눈치채기 전에 날이 밝는 대로 무조건 집에 들어가 그것부터 챙겨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 할 일은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었죠. 동네에 있는 흔해 빠진 사무실 말고 강남 바닥에서 가장 독하고 물불 안 가린다고 소문난 승률 높은 변호사를 찾아갈 작정이었습니다. 수임료가 수백 수천만 원이 깨진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피눈물이 담긴 2억 원에 대한 법정이자 한 푼까지 모조리 뜯어내고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낼 수만 있다면 제 전 재산이라도 기꺼이 쏟아부을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수첩에 변호사 상담이라는 글자를 적어 내려가던 볼펜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재판을 위해서는 흠잡을 데 없는 확실한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저는 수첩을 잠시 무릎에 내려놓고 휴대폰을 켜서 갤러리와 녹음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습관적으로 모아두었던 자료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남편이 사업이 잘 된 이후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저에게 퍼부었던 폭언과 무시가 담긴 음성 녹음 파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저와 친정을 교묘하게 돌려가며 쏟아냈던 그 모욕적인 메시지들까지 전부 저장해서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언젠가 남편이 개과천선하겠지, 가족의 평화를 지켜야지 하며 바보같이 참고 지우지 않았던 더러운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끔찍한 파일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목을 올감을 가장 질기고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줄 겁니다.
남편의 사업체 명의와 숨겨진 재산 구조도 확실하게 파헤쳐야 했습니다. 잘나가는 삼겹살집 1호점 명의는 남편 단독으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2호점을 오픈한다고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으고 다닌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재무팀에서 굴러먹은 짬밥이 얼만데 그런 자금 흐름 하나 추적하지 못할까 봐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압류를 걸고 남편의 숨통을 어떻게 조여 들어갈지 머릿속으로 차갑게 셈을 해보았습니다. 수첩에 계획을 빼곡하게 적어 내려가던 중 문득 고향에 계신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코끝이 찡해지며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죠. 당장이라도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달려가 아빠 엄마 품에 와락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나 상처받았다고, 나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꽉 쥔 주먹으로 허벅지를 세게 꼬집으며 차오르는 눈물을 독하게 참아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덜렁 이혼하겠다는 빈 껍데기 같은 통보는 안 그래도 고생만 하신 부모님 가슴에 2번 대못을 박는 불효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승소할 모든 무기를 손에 쥐고 아버지의 2억 원을 한 푼도 빠짐없이 되찾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을 닦아놓은 뒤에 가야 합니다. 그때 당당하게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모텔방에 굳게 닫힌 창문 틈 사이로 희스름하고 차가운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지옥 같았던 폭풍의 밤이 마침내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수첩에 빼곡하게 적힌 살벌한 계획표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밥상을 뒤엎고 맨몸으로 뛰쳐나올 때의 그 감정적이고 욱하던 박서연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하고 잔인할 만큼 완벽하게 계산된 차가운 이성의 싸움뿐입니다. 아마 남편은 제가 분을 이기지 못해 홧김에 상이나 업고 나간 철없는 여자라고 비웃으며 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겠죠. 조금 있으면 집 풀에 지쳐서 눈물을 짜며 먼저 집으로 기어들어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돈 좀 번다고 기고만장해서 세상을 다 가진 줄 아는 그 알량한 오만함. 바로 그 멍청하고 우스운 오만함이 그 인간의 인생을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릴 가장 치명적인 패착이 될 거라는 사실을 남편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차가운 생수 한 병을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한 마리의 사냥개가 되어 저들의 숨통을 정확히 물어뜯을 겁니다. 외투를 걸쳐 입고 모텔방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모텔을 나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남편과 제가 함께 살던 신혼집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그 난리를 치고 밥상을 엎어버린 곳은 시댁 아파트였으니까 우리 부부의 집은 평소처럼 아주 고요했죠.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이내 입술을 꽉 깨물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는 남편이 뿜어내는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살금살금 안방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보니 남편은 침대 위에서 대자로 뻗어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님 집에서 밥상이 뒤집히고 아내가 이혼 선언을 하고 나갔는데도 태평하게 술을 퍼마시고 들어와 잠이 오다니 참 대단한 인간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줄 아는 저 뻔뻔하고 태평한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차가운 물을 끼얹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챙기는 것이니까요.
저는 소리가 나지 않게 발 뒤꿈치를 들고 화장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 맨 아래 칸 구석에 처박힌 잡동사니들을 들춰내자 다행히 제가 예전에 몰래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 고이 접힌 빳빳한 종이 한 장이 온전하게 들어있었죠. 바로 2년 전 남편이 저희 아버지에게 그 큰 돈을 빌릴 때 제가 억지로 윽박질러 받아냈던 그 2억 원짜리 차용증이었습니다. 맨 밑바닥에 남편의 붉은 지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그 종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꽉 막혔던 숨통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귀중한 차용증을 가방 깊숙한 곳에 단단히 챙겨넣고는 미련 없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속으로는 천불이 나고 피눈물이 흘렀지만 회사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표정을 숨긴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재무팀 제자리에 앉아 덤덤하게 엑셀 숫자를 확인하고 결제 서류를 올리며 완벽하게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꿀맛 같은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미리 예약해둔 강남의 유명한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로 발걸음을 재촉했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주 날카롭고 똑부러지게 생긴 최민지 변호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폭언이 낱낱이 담긴 녹음기와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대화 내용 캡처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필살기인 그 차용증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가 내민 서류들과 녹취록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 자료면 남편분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차고 넘칩니다. 시댁 식구들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도 법정에서 아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겠네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는 무난하게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쟁점이 되고 금액이 큰 건 역시 친정아버지께서 빌려주신 2억 원의 반환 문제겠네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아주 다급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변호사님께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축사까지 은행에 담보 잡히고 빚내서 빌려준 돈입니다. 이 차용증이 있으면 그 돈 단 한 푼도 안 빼앗기고 전부 다 남편한테서 받아낼 수 있는 거 확실하죠? 제 애타는 질문에 변호사님은 차용증의 붉은 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신감 넘치게 대답하셨어요. 네, 서연 씨 아주 결정적이고 완벽한 무기입니다. 부부 사이라도 이렇게 명확한 대여금, 반환 약정과 상환 기한이 적혀 있으면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전액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남편분이 지금 운영하는 그 잘나간다는 삼겹살집 명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내 번화가에 2호점을 크게 낸다고 정신이 팔려서 여기저기 은행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는 중이고요. 제 대답을 들은 변호사님 입가에 아주 통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잘 됐네요. 그럼 지체할 것 없이 오늘 당장 남편분 사업체와 주거래 통장부터 꽁꽁 묶어버립시다. 이 차용증을 근거로 내일 아침 일찍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넣을 겁니다. 아마 며칠 안에 남편분 가게 매출 계좌가 전부 동결될 테니 2호점 대출 심사는 당연히 거절당할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한테 자금줄을 묶어버리는 것만큼 뼈아픈 타격은 없으니까요. 변호사님과의 확실한 상담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제 심장이 무섭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비 없는 조용한 전쟁의 막이 올랐구나 싶었죠.
오후 업무 시간에 저는 재무팀에서 오랫동안 굴러먹으며 갈고 닦은 제 특기를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가게의 세무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은 예전부터 제가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준 덕분에 저와도 꽤 친분이 있는 사이였거든요. 저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남편 가게의 최근 지출 내역과 법인 카드 영수증 처리에 대해 슬쩍 떠보았습니다. 아, 네 대리님 마침 정말 잘 전화 주셨어요. 안 그래도 남편분 가게 매니저로 계신 시동생분 말이에요. 그분이 최근에 매장법인 카드로 고급 룸살롱이며 비싼 명품 골프채까지 개인적인 유흥비를 엄청나게 긁고 다니시더라고요. 업무 관련 증빙 처리가 전혀 안 돼서 세금 문제로 골치가 아픈데 사장님은 통 전화를 안 받으셔서 속이 타던 참이었어요. 그 엄청난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통쾌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도련님이라는 작자가 뒤에서 아주 대단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더군요. 어머 세상에 그래요? 우리 도련님이 참 철이 없고 씀씀이가 해퍼서 제가 다 죄송하네요. 제가 오늘 저녁에 남편한테 단단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 문제되는 영수증 결제 내역들 제 메일로 싹 다 좀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서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통화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회사 이메일함에는 시동생이 회사 돈을 펑펑 빼다 쓴 더러운 횡령 증거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월급 300만 원도 모자라 형 가게의 피 같은 수익금을 쥐새끼처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그토록 끔찍하게 감싸고 돌던 핏줄과 가족의 민낯이 참으로 역겹고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 명백한 금융 증거들만 있으면 시동생을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발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제 휴대전화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미친 듯이 번쩍거리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제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조차 닿지 않자 잔뜩 약이 오른 모양이었죠. 부재중 전화 알림과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야, 박서연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안 들어와? 언제까지 쓸데없이 똥고집 부리고 밖에서 나돌 작정이야. 빨리 시댁으로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빌어. 어른들 계신 밥상을 엎어놓고 어딜 겁도 없이 도망을 쳐 당장 안 기어와. 자기가 무슨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저렇게 고압적이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꼴을 보니 헛웃음만 픽픽 나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액정을 벌레 보듯 차갑게 노려보다가 미련 없이 그대로 전원 버튼을 꾹 눌러 꺼버렸습니다. 어차피 며칠 뒤면 매출 계좌가 꽁꽁 얼어붙고 법원에서 날아온 가압류 통지서와 이혼 소장이 그 인간의 숨통을 사정없이 조일 텐데요. 뭐 급하게 서두르거나 저 따위 하찮은 메시지에 제 소중한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단출한 가방을 챙겨 제가 묵고 있는 모텔방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남편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2억 원짜 차용증과 시동생의 형사고발용 횡령 증거 자료들이 아주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거울에 비친 제 입가에는 서늘하고도 여유로운 미소가 짙게 번져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가슴속을 꽉 짓누르던 답답한 체증이 싹 내려가는 훌륭한 기분이었어요. 피 한 방울 튀기지 않고 오만한 남편을 지옥 밑바닥으로 완벽하게 떨어뜨릴 사냥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혼 소장을 접수한 지 딱 3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장 시댁으로 튀어와서 무릎 꿇고 빌라며
문자로 악을 쓰던 남편이었죠. 하지만 법원에서 날아온 가압류 통지서를 받고 자신의 모든 사업장 통장이 꽁꽁 얼어붙자 드디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사무실 제자리에서 한참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과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가 쉴 새 없이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여보 서연아, 내 전화 좀 제발 받아봐. 가게 매출 계좌가 왜 다 막힌 거야?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혼 소장이라니, 너 진짜 이깟 일로 나랑 끝내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만나서 대화로 풀자.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다급함이 뚝뚝 묻어나는 찌질한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코웃음을 픽 쳤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통쾌한 기분이었죠. 통장이 얼어붙고 대출 심사에서 줄줄이 미끄러지면서 돈줄이 꽉 조여지니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남편의 구차한 메시지를 가볍게 무시하고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유유히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회사 회전문 앞을 나서는 순간 저는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평소 번듯하고 비싼 명품 정장만 고집하며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던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면도도 제대로 안 한 퀭한 몰골로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고 양손에는 커다란 장미꽃 다발과 고급 쇼핑백을 바리바리 들고서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저를 발견하자마자 남편은 거의 울상이 되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아주 천하에 죽일 놈이야. 회사 동료들과 경비원 아저씨까지 놀라서 웅성거리며 쳐다보는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을 덥석 잡으려 들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더러운 벌레를 피하듯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내 직장까지 찾아와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보는 눈도 많은데 창피당하기 싫으면 당장 안 꺼져? 제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남편은 갑자기 로비 한가운데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척 징그러운 연기를 시작했죠. 여보, 내가 그날 가게 일로 스트레스 받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깐 미쳤었나 봐.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내가 진짜 무슨 몹쓸 망발을 짓거린 건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나 진짜 당신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그러니까 이혼 소장 당장 취하해주고 계좌 묶어놓은 것 좀 제발 풀어주라. 응? 나 2호점 계약금 당장 내일 모레까지 안 넣으면 위약금 물고 거리로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지나가는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모르는 눈빛은 마치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저렇게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는 순정파 남편을 보는 듯했죠. 정말 아침 드라마 남자 주인공 뺨치는 훌륭하고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남자의 얄팍하고 역겨운 속내를 뼛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저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은 건 저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진심으로 뼈저리게 반성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당장 2호점을 차려야 하는데 이혼 소송에 휘말리면 재산분할로 가게를 뜯기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게다가 차용증 때문에 친정아버지한테 빌린 2억 원을 당장 일시불로 토해내야 하니 그 귀한 돈줄이 말라붙을까봐 덜덜 떨며 구걸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바닥에 엎드린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 창피하게. 어디서 수작이야.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나를 끔찍하게 아끼고 가족을 생각했다고 이런 진 빠지는 삼류 연기를 해? 내가 내 그 시커먼 속셈 모를 줄 알아? 제 차가운 일갈에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더욱 구차하게 매달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쇼 아니야. 진짜 내 진심이야, 서연아.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날 당신한테 말실수한 거 엄청 후회하며 반성하고 계셔. 엄마가 너한테 직접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다고 전화 좀 받아달라고 난리도 아니야. 마침 그 타이밍을 맞추기라도 한 듯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떡하니 떠 있었죠. 저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스피커폰으로 버튼을 눌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평소에 그 앙칼지고 표독스럽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콧소리가 잔뜩 들어간 아주 가식적이고 비굴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아이고, 우리 착한 며느라가. 그날은 애미가 참말로 미안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내가 입이 방정이라서 헛소리를 했어. 내 남편이 밥도 못 먹고 저렇게 너 찾으며 엉엉 우는데 네가 마음 좀 넓게 쓰고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돈 2억 갚으라고 윽박지른 건 네가 그날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한 소리지? 우리가 남도 아니고 명색이 핏줄 섞인 가족인데 돈 문제로 핏대 세우며 소송까지 걸면 쓰겠니? 응? 역시나 시어머니의 혀끝도 기승전 돈이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 대한 진심 어린 미안함이 아니라 사돈댁에서 억지로 끌어다 쓴 2억 원을 당장 뱉어내야 할까봐 그게 아까워서 저렇게 굽신거리는 겁니다. 그 얄팍하고 이기적인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니 참으로 우습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스피커폰에 대고 아주 또박또박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저 화나서 홧김에 한 말 절대 아닌데요? 우리 엄마 아빠 평생 시골에서 소나 키우는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짐승 취급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며느리 대접을 왜 하실까요? 돈 2억 갚는 건 법원에서 판사님 앞 가서 판결문으로 똑똑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뚝 하고 일말의 미련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바닥에 꿇어앉아 그 굴욕적인 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듣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애처롭게 흘리던 가짜 눈물은 순식간에 쏙 들어가고 눈빛이 매섭게 변하더군요. 너 진짜 이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이 독하게 굴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기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싹싹 빌며 사과하잖아. 가족끼리 돈 2억 가지고 치사하게 소송에 가압류까지 걸어서 내 숨통을 끊어야 속이 시원해. 금세 본색을 드러내며 악다구니를 쓰는 남편을 향해 저는 피식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치사해? 내 부모님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빌려준 피 같은 돈 떼먹으려고 뻔뻔하게 버티는 네가 치사하고 악랄한 거지. 너는 나를 잃어서 슬픈 게 아니라 내 사업 망할까봐 2억 원 뺏길까봐 벌벌 떠는 것뿐이잖아. 가게는 물론이고 당신 속옷 한 장까지 영혼까지 다 털어버릴 거니까 헛수고 그만해. 저는 충격으로 입만 뻐끔거리는 남편을 로비 바닥에 쓰레기처럼 내버려 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악을 쓰는 남편의 찌질하고 처절한 절규가 들려왔죠. 야, 박서연, 너 거기 안 서.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오해라고. 하지만 그 비참하고 다급한 목소리는 제 귀에 그저 세상에서 가장 유쾌하고
달콤한 음악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인간이 바닥을 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린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남편이라는 인간을 회사 로비 바닥에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치고 돌아선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곧바로 반차를 낸 뒤 차를 몰아 고향인 충청도 홍성으로 향했어요.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 끔찍한 진실들을 이제는 부모님께 모두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이죠. 2시간 남짓 고속도로를 달려 익숙한 시골길로 접어들자 창문 틈으로 구수한 흙내음과 소똥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마음이 푸근해졌을 고향의 냄새였지만 오늘따라 그 냄새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죠. 시댁 식구들이 우리 부모님을 평생 소똥이나 치우는 무식한 총것들이라고 조롱하던 그 악마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자꾸만 맴돌았거든요. 마당에 차를 세우고 내리니 저 멀리 커다란 축사에서 아버지 박종팔 씨가 낡은 장화를 신고 소들에게 여물을 주고 계신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엌에서는 굽은 허리를 한 어머니가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시며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놀란 어머니가 국자를 든 채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한 딸내미가 웬일이여. 연락도 없이 이 평일에 어쩐 일이랴. 사위는 어쩌고 너 혼자 왔어? 아버지도 소죽을 퍼담던 커다란 바가지를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껄껄 웃으셨어요. 우리 서연이 왔냐? 바쁠 텐데 뭐하러 얘까지 내려왔어. 사위 고기 먹인다고 아까 읍내 나가서 한우 최고급 등심으로 썰어왔는데 아주 잘 됐네. 저를 보자마자 그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두 분의 주름진 얼굴을 뵈니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물을 참아내며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저녁 밥상머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두툼하게 구운 한우고기를 척척 올려주시며 제 입에 넣어주기 바쁘셨죠. 많이 먹어라. 우리 딸 얼굴이 반쪽이 됐네. 사위 장사 잘 된다고 너까지 잠도 못 자고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여. 하지만 제 목구멍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꽉 걸린 것처럼 밥이 도무지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주먹을 꽉 쥔 채 부모님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주 덤덤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나 그 인간이랑 이혼하려고. 순간 쨍그랑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밥그릇이 방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아버지는 씹고 계시던 밥을 꿀꺽 삼키지도 못한 채 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빤히 바라보셨죠. 이 이혼이라니 야가 갑자기 무슨 무서운 소리를 하는 거요. 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제 손을 덥석 부여잡고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날 시댁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축사를 담보로 빌려준 2억 원을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우리 부모님을 시골 무지렁이라고 얼마나 비웃고 짐승 취급을 했는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 인간들 사람이 아니야. 금수만도 못한 쓰레기들이야. 우리 가족을 자기들 발밑에 있는 벌레만도 못하게 무시하고 아빠가 준 돈 2억 원도 지들이 잘나서 당연히 받을 돈 받은 거라고 낄낄거렸어. 내가 그 더러운 상구석 다 엎어버리고 짐 싸서 나왔어. 나 절대 그 집구석으로 다시 안 돌아갈 거야.
변호사도 다 샀고 소송 걸어서 아빠 돈 2억 원 한 푼도 안 빼고 다 뺏어올 거야. 제 피 맺힌 절규를 듣는 내내 아버지는 굳게 담은 입술을 단 한 번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밥상 밑에 놓인 아버지의 투박하고 굵은 두 주먹에는 시퍼런 핏줄이 터질 것처럼 붉어져 나와 있었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엄청난 분노를 애써 억누르고 계신 것이 제 눈에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퍽퍽 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우리 불쌍한 새끼. 우리가 어찌 뼈를 깎아서 쥐어준 돈인데 그 천하의 벼락 맞을 놈들이 우리 딸을 그리 괄시를 혀.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따위 짓거리를 헌대우. 한참 동안이나 무거운 침묵을 지키시던 아버지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아버지의 깊게 패인 주름진 두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쩍쩍 갈라진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애통하게 말씀하셨죠. 서연아, 이 못난 아비가 참말로 미안하다. 내가 가방끈이 짧고 배운 게 없어서 총구석에서 소나 키우고 사니까 우리 귀한 딸내미가 그런 못된 것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는구나.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아주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집안에 번듯하게 시집을 보냈어야 하는 건데 다 내 죄다 내가 죄인인기라. 그 서글프고 애통한 아버지의 말씀에 제 가슴은 말 그대로 천갈래 만갈래로 무참히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모욕한 시댁 식구들을 향해 분노하기보다 딸을 번듯하게 키우지 못했다며 자책하시는 아버지의 그 바다 같은 사랑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저는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허리를 꽉 끌어안은 채 소리내어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왜 미안해? 아빠가 뭐가 못나서 미안해? 천벌을 받을 인간들은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인데 왜 우리 아빠가 자책을 해?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놈들 용서해? 나 절대 용서 못해.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우리 세 식구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좁은 방 안이 떠나가라 한참을 통곡하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어머니가 울다 지쳐 겨우 잠자리에 드신 뒤였습니다. 저는 타는 목을 축이러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마당 평상에 혼자 앉아 담배를 태우고 계신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달빛 아래 비친 아버지의 듬직한 뒷모습은 제가 알던 늙고 초라한 시골 농사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귀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섭게 칼을 갈고 있는 한 마리의 거대한 호랑이 같았죠.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어디론가 조용히 전화를 거셨습니다. 상대방은 지역 축협에서 꽤 큰 힘을 쓰고 있는 아버지의 오랜 고향 선배님이셨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부엌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님, 늦은 밤에 미안여. 다름이 아니고 나 종팔이여. 우리 딸내미 서연이가 그 서울 롬팽이랑 크게 이혼 소송을 혀야 쓰겄어. 내가 예전에 우리 축사 담보로 형님 지점장님한테 대출받아서 2억 원 붙여준 거 기억하지? 그거 소송 증거로 꼼꼼하게 쓰게 송금 내역서랑 금융 자료들 내일 아침 일찍 싹 다 좀 뽑아주소. 전화기 너머로 무슨 큰일이라도 났냐고 다급하게 묻는 선배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피우시던 담배를 바닥에 지시겨 비벼끄며 아주 차갑고 살벌하게 내뱉으셨습니다. 내 귀한 새끼 눈에서 피눈물 뽑아낸 그게만도 못한 놈들. 내가 가진 인맥돈 싹 다 동원해서 아주 뼈도 못 추리게 철저하게 밟아버릴 거란께.
우리 촌것들 우습게 본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줄 거니까 형님도 단단히 준비 좀 해주소. 어두운 부엌 뒤에 숨어서 아버지의 그 결연하고 무서운 목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인 줄 알았는데 제 뒤에는 이렇게 든든하고 거대한 태산 같은 아버지가 떡하니 버티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전혀 없었죠. 남편이 회사 로비에서 싹싹 빌며 연기하던 그 알량하고 구차한 눈물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가족의 진짜 무섭고도 처절한 반격이 홍성의 깊은 밤하늘 아래서 조용히 닻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홍성에서 든든한 아버지의 지원을 굳게 약속받고 서울로 올라온 저는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가 팩스로 보내주신 완벽한 송금 내역서와 축사담보대출 서류들은 최 변호사님의 손을 거쳐 아주 치명적인 폭탄이 되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남편의 사업장과 주거래, 은행의 숨통을 정확하게 끊어놓았죠. 법원의 가압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잘나가던 삼겹살집 1호점의 모든 매출 계좌는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당장 며칠 뒤로 다가왔던 2호점 상가 계약은 잔금을 치르지 못해 엄청난 위약금만 물어주고 허무하게 파기되었다는 소문이 회사까지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제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확보했던 시동생의 법인 카드 횡령 증거 자료들 역시 곧바로 경찰서 경제팀에 정식 고발장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제가 치밀하게 쳐놓은 그물망 안에서 남편의 가족들이 어떻게 파닥거리며 발악할지 이제 느긋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모텔방 침대에 누워 새로 구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남편의 하나뿐인 핏줄이자 그토록 아끼고 감싸고 돌던 도련님 시동생이었습니다. 전화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흡사돼지가 멱을 따는 듯한 시동생의 다급하고 처절한 비명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저 재원이입니다. 제발 제 전화 끊지 마시고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평소 카운터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사장 동생 행세를 하며 알바생들에게 갑질을 일삼던 그 건방진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완전히 겁에 질려 덜덜 떠는 목소리를 들으니 단번에 상황이 파악되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픽 새어나왔죠. 어머 도련님, 경찰서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출석하라는 우편물 받으셨나 봐요? 룸살롱에서 여자들 끼고 술 마신 회사 돈이 무려 3천만 원이 넘던데 배짱도 참 크셔라. 제가 비꼬듯 아주 상냥하게 대답하자 시동생은 숨을 헐떡거리며 울먹였습니다. 형수님 진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고발 좀 취하해 주세요. 저 지금 너무 무서워서 본가 화장실에 문 잠그고 숨어 있어요. 형이 방금 저 죽여버리겠다고 집구석 다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에요. 흑흑.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방문을 쾅쾅쾅 부서져라 두드리는 남편의 짐승 같은 고함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생방송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시댁의 아수라장 같은 참상이 제 귀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죠. 야 한재원 이 호로 새끼야, 당장 문 열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 뒤통수를 쳐. 형이 2호점 낸다고 똥줄 타게 돈 구하러 다닐 때 내 놈은 룸살롱에서 내 돈을 펑펑 써대. 당장 기어나와 오늘 내 손에 뒤져보자. 이 쥐새끼 같은 놈아. 우당탕탕, 와장창. 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누군가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을 뒹구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시동생이 악을 쓰며 반항하는 소리도 고스란히 들렸죠. 아, 형 나라고. 내가 달라고 했어. 형이 매장 카운터 보라고 카드 줘놓고 왜 이제 와서 생사람을 잡아. 형수한테 돈 2억 원 사기치고 이혼당하게 생긴 건 형 잘못이지 그게 왜 내 탓이야. 장인 장모님 소 똥 치운다고 무시하고 조롱한 건 엄마 아빠랑 형이면서 왜 나한테 화풀이야. 그 패륜적인 막말 대잔치에 드디어 묵직하게 뒤로 물러나 있던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아이고 집안꼴 참 잘 돌아간다. 훌륭하다 훌륭해. 가방끈 길고 잘났다는 놈들이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형제끼리 치고받고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해. 큰 놈 넌 입을 함부로 놀려서 마누라한테 전 재산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고, 작은 놈 넌 형 돈을 도둑질해. 내 놈들이 내 아들들이 맞냐. 에라이 호로 자식들아.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질세라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통곡 소리도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여보 고혈압 쓰러져요. 제발 참아요. 재훈아 너도 동생 그만 때려 애 잡겠다. 아이고 서연이 그 촌에서 자란 독하고 무식한 년이 우리 가족 씨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시아비 시어미한테 가압류에 소송장까지 날리는 저런 처죽일 년을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내 팔자가 웬수지 아이고. 그 정신 빠진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잘못은 요리조리 피하고 며느리 탓만 해대는 저 뻔뻔함이라니요. 어쩜 저렇게 위기가 닥치자마자 똘똘 뭉치던 가족에는 온데간데 없이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지 참으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수준이 높고 교육을 잘 받아서 체면을 중시하신다던 고상한 시댁의 끔찍하고 처참한 민낯이었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는지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시동생이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고 제게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들으셨죠? 우리 집 지금 다 풍비박산 났어요. 저 진짜 감옥 가기 싫어요. 형수님 제가 기가 막힌 정보 하나 드릴 테니까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사실 우리 형 그거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지 뒤로 구린 짓 엄청 많이 했거든요. 세금 덜 내려고 매출 쪼개기하고 차명 계좌로 현금 다 빼돌린 거 제가 이중장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거 형수님한테 싹 다 넘길 테니까 제발 형사 고발만 취하해 주세요. 네.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 떡입니까? 자기 살겠다고 핏줄이고 뭐고 형의 결정적인 탈세 증거까지 아주 넙죽 제 손에 갖다 바치며 뒤통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던 잘난 형제의 최후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입가에 피어오르는 짜릿한 조소를 애써 참으며 아주 서늘하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 우리 도련님 정말 의리 하나는 끝내주시네요. 그런데 어쩌죠 도련님? 제가 취하해주고 싶어도 이미 고발장은 접수되어서 경찰 수사가 들어갔을 텐데요. 도련님은 형님이 번 돈 도둑질한 죄로 조사받으시고 형님은 동생분 덕분에 세무조사 털리시면 되겠네요. 그 귀한 이중장부 증거 자료는 제 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예쁘게 포장해서 경찰서와 국세청으로 직접 보내세요. 가족끼리 오순도순 조사 잘 받으시고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형수님 제발 형 살려줘. 저는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지는 전화를 매몰차게 끊고 전원까지 싹 꺼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막이 찾아왔지만 제 가슴속은 묵은 체증이 싹 씻겨 내려간 듯 아주 통쾌하고 상쾌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저 잘난 가족들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
이렇게 쉬울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돈이라는 욕망의 목줄을 하나 꽉 쥐고 흔들었을 뿐인데 자기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핥히고 피를 보는 짐승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부모님을 비웃고 짐승 취급하며 거만하게 고기를 뜯던 그들의 우스운 몰골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이 모욕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당신을 자책하셨지만 저들은 위기가 오자 제 자식, 제 형제의 목에 서슴없이 칼을 꽂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식하고 천박한 인간들이고 누가 진짜 수준이 떨어지는 짐승들입니까? 허상으로 쌓아 올린 남편의 잘난 모래성은 이제 가장 밑바닥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성을 완전히 짓밟아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저의 진짜 칼날은 아직 뽑히지도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자기만 살겠다고 제게 넘기려 했던 그 이중장부는 정말 엄청난 폭탄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횡령 고발장을 넣은 것과 동시에 국세청에도 정식으로 탈세 제보를 찔러 넣었죠. 남편이 세금을 덜 내려고 매출을 쪼개고 차명 계좌로 현금을 빼돌린 명백한 범죄 증거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남편의 잘나가던 삼겹살집 1호점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가압류로 매출 계좌가 꽁꽁 묶인 것도 모자라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니 남편의 사업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을까봐 불안해서 하나둘씩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관두기 시작했죠. 매일 신선한 고기를 납품하던 거래처 사장님들도 결제가 밀리자 당장 고기 공급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재료가 없으니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문을 열어봤자 빚만 눈덩이처럼 쌓이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야심차게 준비하며 큰소리치던 2호점 계약은 진작에 물거품으로 날아갔습니다. 오히려 억 단위의 상가 위약금만 고스란히 남편의 어깨 위에 무거운 빚으로 남게 되었죠. 대기업 기획통이라며 거드름을 피우고 돈이 최고라며 저를 무시하던 그 오만한 사장님의 말로가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야근을 마치고 우산을 쓰며 어두운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제 차 앞에 익숙하고 퀴퀴한 인형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비에 홀딱 젖어 머리는 이마에 볼품없이 딱 달라붙어 있었고 눈에는 도끼마저 쏙 빠진 채 초점 없이 멍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은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니 빗물이 고인 제 발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나 진짜 다 끝났어. 가게 문 닫게 생겼고 국세청에서 세금 폭탄 때린 데 직원들도 다 도망갔어. 예전처럼 저를 향해 악을 쓰거나 윽박지르지도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우산을 쓴 채로 차가운 비를 맞고 있는 남편을 벌레 보듯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동정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제 차가운 대답에 남편이 핏발선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혼 좀 하자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내 사업을 다 망가뜨리고 내 숨통을 쥐어짜야 속이 시원해. 우리가 부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내 밥줄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 저는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픽 터뜨리며 남편의 얼굴 가까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뼈를 때리는 팩트를 시원하게 꽂아주었죠. 당신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 사업을 망치려고 작정한 게 아니야. 당신이 스스로 더러운 무덤을 파고 자업자득으로 망한 거지. 뭐 내가 이혼 좀 하자는 거 가지고 잔인하게 군다고?
당신이 2년 전에 우리 아빠한테 돈 2억 빌릴 때 내 앞에서 직접 지장 찍고 썼던 차용증 기억 안 나? 우리 부모님 피 같은 돈을 떼먹고 뻔뻔하게 버티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통장에 가압류를 건 것뿐이야. 계약을 어기고 법을 우습게 한 건 내가 아니라 돈을 안 갚은 당신이라고.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시퍼렇게 질린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말인데 그것도 내가 억지로 없는 죄를 꾸며낸 거야? 당신이 돈 몇 푼 더 챙기겠다고 더럽게 이중장부 쓰고 나라 세금 빼돌린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 심지어 그 치명적인 탈세 증거 국세청에 넘긴 건 다름 아닌 당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감싸고 돌던 당신 친동생이야. 내가 한 건 그저 당신들 가족의 썩어빠진 고름을 살짝 건드려 터뜨린 것밖에 없어. 제 완벽한 팩트 폭격에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괴로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아, 내가 미쳤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꼴이 된 거야. 서연아, 내가 사업 지분 다 포기할게. 이혼 서류에도 당장 도장 찍어줄게. 그러니까 제발 가압류 풀고 차용금 소송만 좀 취하해주라. 나 그 큰돈 당장 일시불로 갚을 능력이 없어. 가게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살려줘. 가족 모임에서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쳐 기고만장하던 남자가 이제는 길바닥에 거지보다 더 비참하게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굳건하기만 했습니다. 일말의 불쌍함이나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죠. 살려달라고? 당신이 시댁 식구들이랑 밥상에 둘러앉아서 우리 부모님 무식하고 수준 떨어진다고 비웃고 조롱할 때 당신은 우리 부모님 인격을 짓밟고 죽인 거야. 우리 아빠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소 똥 치우며 모은 눈물겨운 돈으로 당신이 입는 비싼 양복, 당신이 타는 고급차 다 산 거잖아.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구역질 나는 짐승한테 내가 왜 굳이 자비를 베풀어야 해? 내가 현관문 나서면서 똑똑히 예고했지. 그 2억 원 단 10원짜리 하나도 안 남기고 은행 법정 이자까지 싹 다 긁어올 거라고. 당신이 숨겨둔 속옷 한 장까지 다 팔아서라도 기어코 다 받아낼 거야.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찾아와서 내 발목 잡고 매달리지 말고 곧 열릴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나 실컷 떠들어. 저는 차갑게 돌아서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접고 제 차 문을 열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어두운 주차장 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남편의 초라한 모습이 룸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의 처절하고 찌질한 오열 소리가 요란한 빗소리에 완전히 묻혀 희미하게 사라졌죠. 저는 히터를 틀고 차 안에 라디오를 켜서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경쾌하고 밝은 유행가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제 입가에는 아주 통쾌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은 멀쩡한 대기업 타이틀을 버리고 헛된 허영심 하나로 사업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본인의 그 깃털처럼 가벼운 입놀림과 추악한 인성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생겼습니다. 무자비한 경제적인 압박감은 그 어떤 주먹이나 폭력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남편의 숨통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들을 법에 준엄한 심판대에 올려놓고 마지막 남은 오만함까지 완벽하게 부숴버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놓인 수첩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운전대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끝장낼 결전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끝장낼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혼 소송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한꺼번에 열리는 가정법원 재판정이었죠. 피고석에 앉은 남편의 몰골은 그야말로 눈뜨고 봐주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한때 비싼 명품 정장만 고집하며 대기업 출신 사장님이라고 거드름을 피우던 그 잘난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세무조사에 빚 독촉까지 시달린 탓인지 삐쩍 마른 얼굴에 퀭한 눈동자로 불안하게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방청석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초췌한 얼굴로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입을 여시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끝까지 뻔뻔하게 가정을 지키려 했으나 제가 일방적으로 밥상을 엎고 가출을 해서 가정이 파탄났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방청석에서 훌쩍훌쩍 가짜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하고 불쌍한 시어머니 연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쪽 최 변호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치시며 준비해온 확실한 증거 자료들을 판사님 앞에 폭격기처럼 쏟아부었으니까요. 남편이 술에 취해 저에게 돈 못 버는 쥐꼬리 월급쟁이라고 퍼부었던 폭언 녹취록이 법정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족 채팅방에서 저와 친정 부모님을 짐승 취급하며 쏟아낸 끔찍한 조롱 메시지들이 대형 스크린에 적나라하게 띄워졌죠. 순식간에 재판정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판사님의 미간이 무섭게 찌푸려졌고 방청석에서 억지 눈물을 짜내던 시어머니도 흠칫 놀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역시나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2억 원짜리 차용증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차용증을 빤히 들여다보시며 남편에게 아주 무겁고 단호하게 질문하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친정아버지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2억 원을 상환할 의사가 있습니까?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비겁하게 변명했습니다. 판사님, 그건 부부 사이에 그냥 융통한 자금이라서 당장은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돈은 장인어른이 사위 사업하라고 그냥 기분 좋게 보태주신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에는 정확한 상환 기한과 이자율 그리고 핑계를 댈 수 없는 남편의 지장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남편의 거짓말을 칼같이 잘라내며 곧바로 매섭게 반박하셨죠. 피고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이 돈은 평생 농사를 지으신 친정아버지가 본인의 전 재산인 한우 축사를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빚을 내어 빌려준 명백한 대여금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돈을 떼먹으려는 피고의 악랄한 태도를 엄벌해 주십시오. 팽팽할 줄 알았던 재판은 너무나도 싱겁고 완벽하게 저의 통쾌한 압승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사님의 준엄한 판결문이 법정에 낭독되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응어리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이혼 청구 인용 그리고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적으로 남편 한재훈에게 있음. 유책 배우자인 남편은 아내인 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당장 지급할 것. 재산 분할로 남편의 삼겹살집 사업체 가치를 평가하여 약 1억 2천만 원을 저에게 넘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친정아버지의 대여금 2억 원을 전액 즉시 반환할 것. 판결봉이 땅땅땅 울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는 그 어떤 장엄한 교향곡보다 아름답고 속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위자료의 재산 분할 그리고 2억 원의 대여금까지 몽땅 합치면 남편이 제게 당장 토해내야 할 돈은 총 3억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그대로 복도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서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리셨죠. 서연아, 아이고, 서연아, 우리 며느리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3억 7천이 어디 있니? 저 큰 돈 다 주면 우리 아들은 빤스 한 장도 못 건지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네가 어찌 이리도 독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년이었니? 아이고, 내 팔자야. 저는 제 바지를 꽉 잡은 시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구두 발끝으로 차갑게 툭 쳐내며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우리 엄마 아빠 수준 떨어진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수준 떨어지는 무식한 년 바짓가랑이를 잡고 구걸하십니까? 당신 아들이 길거리에 나앉든 한강 다리에 가든 저랑은 이제 털끝만큼도 상관없는 남이니까 그만 좀 질척거리세요. 그리고 그 돈 단 10원이라도 입금 늦어지면 법정이자 무섭게 붙어서 바로 통장 압류 들어갈 테니까 알아서들 구해보시고요. 저는 바닥에서 뒹굴며 통곡하는 시댁 식구들을 쓰레기처럼 내버려둔 채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법원을 당당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 알량한 오만함과 헛된 자존심 때문에 남편은 대기업 과장 타이틀도 잃고 잘나가던 사업도 잃고 가족마저 모두 풍비박산이 난 셈입니다. 얼마 뒤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남편은 3억 7천만 원이라는 빚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가토록 자랑하던 삼겹살집 1호점을 헐값에 금매로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형을 배신하고 이중장부를 찔렀던 얄미운 시동생은 혼자 살겠다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죠. 국세청 세금 폭탄에 상가 위약금까지 다 물어주고 나니 그 잘나고 콧대 높던 남편의 손에 남은 것은 보증금조차 없는 비좁은 월세방 하나와 거대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앉은 시댁 식구들이 좁은 방구석에 모여 매일 밤 서로를 원망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는 통쾌한 소문이 회사까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구역질 나는 인생들의 1초도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훌쩍 흘러 이혼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6개월이라는 평화로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잡하고 숨막히던 서울 생활을 싹 정리하고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당당하게 퇴사했습니다. 퇴직금과 남편에게서 악착같이 뜯어낸 위자료를 두둑하게 챙겨들고 부모님이 계신 제 고향 충청도 홍성으로 아예 짐을 싸서 내려왔죠. 그동안 회사 재무팀에서 머리 터지게 굴러먹으며 갈고 닦은 제 능력을 이제는 엉뚱한 곳에 허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의 회사나 쓰레기 같은 전남편 뒷바라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 제 젊음과 능력을 온전히 바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평생 피땀이 묻은 낡은 한우 농가를 정식 농업회사법인으로 번듯하게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낡은 축사를 최신식으로 현대화하고 중간 상인들의 유통 마진을 싹 없앤 체계적인 온라인 직판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밤낮 없이 매달렸죠. 제가 꼼꼼하게 장부를 관리하고 억척스럽게 판로를 개척하니 무겁던 아버지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이른 아침 눈부신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는 넓은 축사마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함없이 낡은 장화를 신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소들에게 넉넉하게 여물을 주고 계셨죠. 저는 튼튼한 장화를 신고 앞치마를 질끈 동여맨 채 아버지 옆으로 쪼르르 다가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며칠 뒤에 본격적으로 출시할 최고급 한우 브랜드 이름 아주 확실하게 정했어. 박종팔 한우 어때? 우리 아빠 이름 세 글자 딱 걸고
아주 당당하고 정직하게 전국으로 팔자고. 제 말에 아버지는 구릿빛 얼굴이 붉어지시며 쑥스럽게 껄껄 웃으셨어요. 아이고, 이 맹추 같은 가시나야. 총구석에서 평생 소똥이나 치운 늙은 농사꾼 이름이 무슨 대단한 브랜드가 된다고 그랴 동네 사람들이 흉보고 웃겄다. 저는 아버지의 그 굵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부끄러워. 우리 아빠가 40년 동안이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운 소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상표야. 이 쩍쩍 갈라진 아빠 손이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훈장이고 정직하게 흘린 아빠 땀방울이 제일 고급스러운 명품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가슴 쫙 펴, 알았지? 그때 마당 저 멀리서 아침에 맑은 공기를 가르며 커다란 냉동 택배 트럭 한 대가 우렁찬 엔진 소리를 내며 힘차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종팔 한우라는 멋진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고급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실려 전국 방방곡곡으로 팔려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우직하게 여물을 먹는 소들을 듬직하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에는 어느새 자랑스럽고 벅찬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그 눈부신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셨죠. 우리 세 식구가 마당에 나란히 서서 아침 해를 맞이하는 이 가슴 벅찬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수준이 떨어진다고요? 배운 거 없이 총구석에서 흙이나 파먹고 소똥이나 치운다고 함부로 비웃고 조롱했습니까? 비싼 명품 양복 챙겨 입고 남의 뒤통수나 치며 돈 몇 푼에 알량한 양심을 팔아먹는 당신들 같은 끔찍한 괴물들. 매일 새벽 생명을 돌보며 묵묵하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우리 부모님이 당신들 따위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수준 높고 위대하고 거룩한 분들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그 어떤 쓰레기 같은 인간도 우리 가족의 고결한 자존심을 짓밟고 함부로 깎아내리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제 모든 것을 걸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완벽하게 지켜낼 테니까요. 따뜻하고 포근한 아침 햇살을 듬뿍 받으며 크게 들이마시는 고향의 익숙한 소똥 냄새가 오늘따라 참으로 구수하고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